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썩은 굴비 몇 마리, 그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 집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썩은 굴비 안에 사람의 운명을 뒤집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은 늘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저 낡은 괴짝 하나가 이 고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썩은 생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지나가던 개조차 코를 킁킁거리다 고개를 돌릴 만큼 지독한 냄새였다. 그 냄새 속에 사람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고을 하나를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었다. 이 천치 같은 인간아. 마을 어귀가 쩌렁쩌렁 울렸다. 안악내의 날 선 목소리였다. 남들은 과거 급제에서 비단옷 입고 말 타고 오는데 당신은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받아왔소? 담 너머 집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또 저 집이구나 하는 눈빛들이었다. 바로 그 바보 선비집 말이다. 마당 한가운데 허름한 도포 자락을 질질 끌며 선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박문수. 38배 나이에도 벼슬 한 번 못 해본 선비였다. 그의 발치에는 낡고 때 묻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괴짝 틈새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썩은 굴비 냄새였다. 이보게 여보. 박문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김서방이 10년 만에 나타나서는 이걸 꼭 부인께 전하라고 했네. 그때 내가 빌려준 돈 대신이라며. 돈 대신? 정씨 부인의 눈이 부릅떴다. 10년 전 당신이 마지막 남은 논밭까지 팔아. 그 친구한테 꿔준 돈이 얼만데 그걸 이 썩은 생선으로 갚겠다고? 담 너머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또 당했네, 저 양반. 착하기만 해서 세상살이를 어찌하려나. 정씨 부인 팔자도 참 기구하지. 박문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김서방 말로는 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이 안에 큰 복이 들었다고 했네. 복? 정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다. 복은 무슨 복? 당장 뚜껑이나 열어보시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다. 순간 썩은 냄새가 확 퍼졌다. 으윽! 이웃 아낙네들이 코를 막았다. 괴짝 안에는 곰팡이가 피고 살이 흐물흐물 녹아내린 굴비 몇 마리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이게 뭐요? 박문수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부적 같기도 하고 낙서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먹물 자국들. 부적이요? 정씨 부인이 그 종이를 낚아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여보, 박문수가 불렀지만 정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종이를 아주 가만히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 담 너머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집은 이제 끝이야. 논밭 팔아 꿔준 돈도 날리고 받은 건 썩은 생선이라니. 그때였다. 여보. 정씨 부인이 입을 열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이 괴짝 안채로 들이시오. 예. 박문수가 눈을 크게 떴다.
썩은 굴비를요? 그래요. 드리라니까요. 정씨 부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문수는 이유 모를 한기를 느꼈다. 등줄기가 서늘했다. 아내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였다. 알겠네. 박문수는 말없이 괴짝을 들어 안채로 옮겼다. 담 너머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젠 부인까지 정신이 나간 게야. 썩은 생선을 방 안에 들이다니.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촛불을 켜고 그 낡은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희미한 먹물 자국들, 숫자 같기도 기호 같기도 한 흔적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한양 장터를 다니며 장부 정리를 배운 적이 있었다. 숫자와 표기, 암호 같은 계산법. 그리고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건 장부다. 정씨 부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도 평범한 장부가 아니야.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정씨 부인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이튿날 아침, 정씨 부인은 마당에 멍석을 폈다. 그리고 괴짝 속 썩은 굴비를 하나하나 꺼내 햇볕에 널기 시작했다. 어머나,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갔나 봐. 썩은 걸 말려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웃들의 수군거림에도 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정성스럽게 굴비를 닫고 펼치고 다듬었다. 사흘이 지났다.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정씨 부인은 굴비를 광목에 쌓아 뒷산으로 향했다. 산꼭대기 커다란 바위 밑. 그녀는 그곳에 굴비 보따리를 묶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무슨 기도였을까?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이 밤마다 산에 오른대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 그 소문은 결국 고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 최 주사의 귀에까지 닿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이 썩은 굴비가 진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 주사는 이 고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권력자였다. 원님보다 오래 이 고을을 지켰고 원님보다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송사를 처리하는 것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정씨 부인이 산에서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최 주사가 기생 둘을 옆에 끼고 앉아 술상을 받으며 물었다. 예, 날이. 그것도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며 뭔가를 묻었다고 합니다. 심부름꾼이 머리를 조아렸다. 최 주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죽은 사람, 묻었다.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 일이 스쳤다. 그때 이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부 도난 사건. 김서방이라는 자가 관청의 장부를 훔쳐 달아난 일 말이다. 설마. 최 주사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 여자 당장 잡아들여라. 예. 사흘 뒤 관아 마당에 정씨 부인이 끌려왔다. 구경꾼들이 담 밖에 주르르 늘어섰다. 저게 바로 그 바보 선비 아내야. 산에 올라가 귀신 부르는 짓을 했다며? 어휴, 저러다 역적 누명이라도 쓰는 거 아냐? 수군거림 속에서 정씨 부인은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다. 최 주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봤다. 정씨 부인. 예.
내가 산꼭대기 바위 밑에 무엇을 묻었느냐? 정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썩은 굴비였습니다. 뭐? 최 주사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썩은 굴비를 묻었다고? 예. 남편이 친구에게 받아온 것인데 너무 썩어서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말려 산에 묻었습니다. 최 주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밤마다 기도를 올린 것은? 남편이 빌려준 돈이라도 돌아오길 빌었습니다. 그 친구가 10년 만에 나타나 이런 걸 주고 갔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양심이 돌아와 돈을 갚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 주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내 남편 박문수라 했지? 예. 그자가 10년 전 김서방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그렇습니다. 최 주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 김서방 말이다. 10년 전 관청 장부를 훔쳐 달아난 도적이었느니라.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뭐야, 그럼 박문수도 공범이었던 거야? 그러게.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게 사실은. 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일에 절대. 그럼 증거를 대봐라. 최 주사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이 결백하다는 증거 말이다. 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 1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증거가 없으면 내 남편도 공범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 주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산에 묻은 것도 다시 조사해야겠구나. 혹시 그 안에 훔친 장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 정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은 것은 정말 썩은 굴비뿐입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 내가 직접 파서 보여라. 최 주사는 손을 휘저었다. 오늘은 이만 돌려보내되 내일 새벽산으로 안내하도록. 예. 정씨 부인이 절을 하고 물러났다. 구경꾼들은 수군대며 흩어졌다. 저 여자 내일 큰일 나겠어. 썩은 굴비라니. 누가 믿겠어. 박문수 그 양반도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박문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여보, 정말 괜찮겠소? 최 주사가 내일 직접 확인하러 온다는데. 정씨 부인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문수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결혼한 지 15년. 아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면 언제나 뭔가 계획이 있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박문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최 주사는 관아 군졸 5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다. 정씨 부인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저기입니다. 정씨 부인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다. 여기 밑에 묻었습니다. 봐라. 최 주사의 명에 군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 후 날이 나왔습니다. 군졸 하나가
광목 보따리를 꺼냈다. 최 주사가 직접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말라비틀어진 굴비 몇 마리가 들어 있었다. 최 주사의 얼굴이 굳었다. 굴비 사이사이를 뒤적여 봤지만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이게 전부냐? 예, 나리. 정씨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 주사는 이를 갈았다. 이 여자가 날 놀린 건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정말로 굴비밖에 없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돌아간다. 최 주사는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뭔가 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산을 내려가는 최 주사의 뒷모습을 보며 정씨 부인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이제 첫 번째 미끼를 물었구나. 그녀는 천천히 보따리를 다시 챙겼다. 그리고 그 굴비들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저 여자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썩은 굴비 가지고 관아까지 끌려갔으니 망신만 당한 셈이지. 박문수 그 양반도 참. 아내가 저 모양인데 말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와 그 굴비들을 다시 정성껏 씻고 말렸다. 그리고 사흘 뒤 마을 우물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이 그 굴비를 먹었대. 뭐? 썩은 굴비를? 그게 아니라 말려서 다시 손질했더니 먹을 만하더래.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먹었다는데. 세상에, 그 부부 정말 특이하네. 소문은 또 퍼졌다. 그리고 그 소문은 또다시 최 주사의 귀에 들어갔다. 뭐, 굴비를 먹었다고? 최 주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굴비였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잖아. 그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뭔가 있다. 분명히. 그날 밤 최 주사는 신복을 불렀다. 박문수 집을 감시해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도록. 예, 나리. 한편 정씨 부인은 그날 밤에도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품속에서 그 낡은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쳐보았다. 희미한 먹물 자국들, 숫자와 기호들. 최 주사, 내가 10년 전 훔쳐간 세금이 얼마인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구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김서방은 이걸 지키려다 도망친 거였어.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에게 이걸 맡긴 거고. 정씨 부인은 종이를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다. 최 주사.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보름이 지났다. 최 주사의 신복이 매일 밤 박문수의 집 주변을 맴돌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정씨 부인은 그저 평범한 살림을 이어갔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날이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신복이 보고했다. 최 주사는 이를 갈았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다른 부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로 오신다는 소문이 돕니다. 뭐? 최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행어사.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의 부정부패를 살피는 관리.
만약 10년 전 자신이 빼돌린 세금 장부가 드러난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최 주사는 급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벽 뒤 은밀한 곳에 숨겨둔 괴짝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빼돌린 세금 내역이 빼곡히 적힌 장부들이 있었다. 이걸 없애야 해. 당장. 그는 서둘러 장부를 꺼내 불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그때 최 주사, 문 열어라.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주사는 손이 멈췄다. 누구냐? 어사 출두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당당히 들어섰다.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다. 암행어사. 최 주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최 주사냐? 예. 10년 전부터 이 고을의 세금을 빼돌린 자가 바로 너라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건 누명입니다. 최 주사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차갑게 웃었다. 증거? 내 손에 들린 그 장부가 증거 아니냐? 최 주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아직도 장부를 쥐고 있었다. 이건 가져가라.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군졸들이 장부를 압수했다. 최 주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말이다. 암행어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 고발장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누구입니까? 박문수의 아내 정씨 부인이다. 최 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씨 부인이요? 그렇다. 그 부인이 보름 전 한양으로 직접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암행어사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건넸지. 최 주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김서방이 훔쳐 달아났던 장부의 일부였다. 이게 어떻게 김서방이라는 자가 있었지?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다. 10년 전 내가 세금을 빼돌리는 걸 목격하고 증거를 챙겨 달아난 그 사람 말이다. 그는 달아나면서 장부 일부를 찢어가졌다. 언젠가 이것으로 너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암행어사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10년을 떠돌다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박문수의 집이었다. 박문수는 10년 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유일한 친구였거든. 그래서 김서방은 그 은혜를 갚고자 이 증거를 박문수의 아내에게 맡겼다. 최 주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 암행어사가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정씨 부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낡은 종이가 무엇인지. 하지만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린 것이지. 암행어사는 빙그레 웃었다. 정씨 부인은 영리한 사람이더구나. 만약 그 종이 하나만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왔다면 증거로 부족했을 것이다. 10년이나 지난 낡은 종이 조각 하나로 탐과 놀이를 잡기는 어렵지. 그래서 그 부인은 내가 직접 증거를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이다. 최 주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 처음 정씨 부인이 산에 뭔가를 묻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자신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혹시 숨겨둔 장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죄를 밝힐 증거를 찾은 건 아닐까? 그 불안감에 최 주사는 결국 자신의 은밀한 장부를 확인하고 태우려 했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지. 암행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최 주사, 너는 지금부터 파직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나리. 최 주사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끌어내라. 군졸들이 최 주사를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 마당에 모였다. 최 주사가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왔다. 저 양반이 탐관오리였다니. 10년 동안이나 세금을 빼돌렸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었구나. 사람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씨 부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암행어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씨 부인. 예, 나리. 그대의 지혜 덕분에 이 고을의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었소. 임금께서도 이 일을 기특히 여기실 것이오. 황공하옵니다. 정씨 부인이 깊이 절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박문수를 바라봤다. 박문수? 예. 박문수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그대는 10년 전 공궁한 친구를 도와준 인의지심이 있는 사람이요. 비록 받은 것은 썩은 굴비였지만 그 선함이 결국 이런 큰 결실을 맺었소이다. 이에 그대를 이 고을의 향리로 임명하오. 앞으로 이 고을의 살림을 맡아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시오. 나리. 제가 어찌... 박문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박문수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그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15년간 쌓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믿음, 인내, 그리고 사랑. 박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는 깊이 절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바보 선비가 벼슬을 하다니. 아니야, 저 양반은 바보가 아니었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내였던 거지. 정씨 부인, 정말 대단하구만. 그날 저녁, 박문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하오. 왜 미안해하세요? 나는 당신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소. 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준 게 있어요. 뭐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선함이 김서방을 살렸고 그 선함이 결국 우리를 살렸어요. 박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세상은 말이에요. 영리한 사람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선함을 지킬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씨 부인은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선함을 주었고 나는 그 선함을 지켰어요. 우리 둘이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문수는 아내를 꼭 껴안았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며칠 후 박문수가 향리로 부임하던 날 시어머니가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며느리,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정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잘 살아요. 그날 이후 박문수는 고을의 살림을 맡아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정씨 부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박문수는 선한 사람이고 정씨 부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에 우리 고을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박문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소? 뭐려? 그 썩은 굴비 속에 숨겨진 비밀 말이요. 정씨 부인은 빙그레 웃었다. 알았죠.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이 알았다면 연기를 못했을 테니까요. 연기, 당신의 그 순박한 얼굴, 어리숙한 행동들, 그 모든 게 진짜였기에 최 주사가 속은 거예요. 박문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역할을 한 거였구려. 아니에요.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진심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정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함만 쫓지만 진짜 부는 선함과 지혜가 만날 때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박문수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보았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 썩은 굴비 하나가 결국 한 집안을 일으켰고 선한 마음 하나가 고을 전체를 구했으니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었다.